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다룬 장외 집회를 열어서 정부 여당을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집권 여당이 돌팔이 과학자를 불러다가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고 발표하는 게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라며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에 의해 하루아침에 돌팔이가 돼버린 과학자는 방사선, 핵물리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꼽히는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포드대 명예교수입니다. 그는 지난달 방한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화된 후쿠시마 오염수 1리터가 내 앞에 있다면 바로 마시겠다며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 같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광우병 사태와 같은 괴담으로 국민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전 파리로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의 동정 먼저 전해드린 다음 정치권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Now, it is the world's second largest port city in terms of transshipment volume. It is also inviting to host the World Expo 2030. See you all in Busan, Korea. 윤석열 대통령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오늘 파리로 날아갔습니다. 엑스포 유치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이제 연사로 직접 나서기 위해서 프랑스를 찾는 건데요. 귀국길에는 베트남도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윤 대통령 부부가 오늘 오전 4박 6일간의 프랑스 베트남 순방을 위해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타고 파리로 출국했습니다.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는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 기구 BI 총회 참석입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내일 열리는 2030 엑스포 유치 신청국들의 이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직접 연사로 나설 예정인데요. 관련해 윤 대통령의 지난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껏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의 유치를 위해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되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저 또한 해외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지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179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에서의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부산 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프레젠테이션은 연사들의 발표와 홍보 영상으로 약 30분간 구성되는데요. 윤 대통령은 마지막 연사로 나서서 부산 엑스포 유치 의지를 강력히 밝히고 엑스포 개최 당위성을 호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 말고도요, 이번 프레젠테이션에는 이른바 이제 K컬처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문화, 예술계의 인사들이 총 출동한다고 합니다. 네, 먼저 다들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큰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강남스타일의 주인공 가수 싸이가 연사를 맡았고요. 학계, 스타트업 인사들도 현장 연사로 나선다고 합니다. 앞서 싸이는 전 세계를 무대로 한국 음악과 문화를 알려왔는데 그의 공연과 강연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With the Gangnam Style, I'm living in a dream and I'm living in a nightmare. So, which means make a speech at the Oxford Union. This is kind of dream. But nightmare means about the next one. I gotta beat Gangnam Style. I gotta beat 670 million views. I gotta beat horse riding dance.
네, 이 밖에도 성악가 조수미 씨, 걸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 등도 영상으로 등장해 부산 엑스포 유치 경쟁에 힘을 실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PT는 최종 투표 전 전체 5차례 PT 중 4번째로 부산 이외 경쟁 도시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의 PT도 펼쳐집니다. 마지막 5차 PT는 최종 투표 당일인 11월 28일 치러지는데요. 관련해 대통령실은 올해 11월 개최국 결정을 앞두고 이번 PT가 회원국 표심을 사로잡을 분수령이 될 거라면서 다양한 영상과 발표로 지루할 틈 없이 약 30분간의 경쟁 PT를 이어가서 개최의 당위성을 호소력 있게 전달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유치전은 이른바 이제 오일 달러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앞서고 또 우리가 추격하는 양상이다. 이런 분석이 많았습니다. 내일 파리에서도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엑스포 유치 경쟁 좀 더 좁히면 윤석열 대통령과 사우디의 실권자 빈 살만 왕세자 간의 자존심을 건 대결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실제 윤 대통령이 직접 경쟁 PT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윤 대통령보다 먼저 파리에 도착해서 물밑 유치전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지난 16일 엘리제 궁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난 빈 살만 왕세자는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한 리셉션에 참석하고 23일까지 프랑스에 머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PT 행사나 공식 리셉션 등에서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가 7개월 만에 만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요, 지난해 11월 우리나라를 찾았었죠. 당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도 했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의 당시 접대 아주 극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당시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빈 살만 왕세자를 관저로 초대해 식사를 함께하고 경내 산책을 하는 등 최고의 예우를 갖춰 접대했습니다. 관련해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기반을 강화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 7개월 만에 이제는 이제 선의의 경쟁자로 마주하게 된 두 정상. 사우디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서 일각에서는 이 후발주자로 평가받던 대한민국의 아주 적극적인 행보, 이걸 두고서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한국은 엑스포 유치전에 뒤늦게 참여한 후발주자로 평가를 받지만요. 윤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이후 민관이 전방위적인 세일즈에 나서면서 현재는 사우디와 양강을 형성한 유력 후보국으로 올라섰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엑스포 유치에 성공을 하면 한국은 세계 12번째, 아시아 4번째 등록 엑스포 개최국이 되고 올림픽과 월드컵에 이어 3대 주요 국제 행사를 모두 개최한 7번째 국가가 됩니다. 우리 대기업 총수들도요, 지금 파리로 총출동해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뛸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재계 대표단이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BIE 총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로 향해 유치 지원에 나섭니다. 재계 등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이 어제 파리행 비행기에 오른 데 이어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오늘 오전 출국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들과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을 포함한 민간 대표단 19명은 내일부터 이틀간 파리에서 열리는 BI 총회와 리셉션 등에서 표심 잡기에 나선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발목을 다쳤죠. 최태원 SK 회장 여전히 발목을 다친 상태로 이 외국 출장에 나선 모습, 이게 또 포착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최근 발목을 다친 최 회장은 부산 엑스포 로고를 새긴 패드를 부착한 목발을 짚고 출국길에 올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한 상위 회장으로서 부산 엑스포 민간 유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 회장이 BI 총회 각국 대표단에 부산 엑스포 유치 의지를 각인시키고자 직접 목발에 엑스포 로고를 붙이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전해졌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정말 최고조로 치달았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에 이제 인천에서 장외 집회를 갖고요. 대정부 공세 수위 한껏 끌어올렸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연설 내용 중에 일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서울과 이달 3일 부산에 이어서 지난 토요일 인천에서 세 번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정부의 오염수 대응을 총체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오염수도 순화된 표현이며 핵폐수라고 불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지난 주말 민주당 장외 집회 상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한다. 핵 오염수라고 해서 고발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아예 핵 폐수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핵 물질에 노출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싸고 돌았던 지하수가 오염수입니까? 핵 폐수입니까, 여러분? 명백하게 핵 폐기물입니다, 여러분. 인천은요, 최근 국회에서 잇따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민주당 또는 직전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가 있는 곳이죠. 여권에서는 지금 이 점을 콕 집어서 비판했습니다.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각각 인천 남동을과 인천 부평갑을 지역구로 하고 있고요. 앞서 지난 2월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던 이재명 대표 역시 인천 계양구 을이 지역구입니다. 집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오염수 문제를 두고 정부에 공세를 가하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여당에서는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방탄한 민주당이 무슨 염치로 인천 시민 앞에 서느냐고 비판했고요. 국민의힘 황교안 수석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에서는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겠다며 방탄을 일삼더니 선전선동의 괴담 정치에 열심인 민주당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런 장외 집회 등을 통해 나온 야당의 주장들이 오염수에 대한 터무니없는 괴담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이어졌는데요. 여당 측 발언 들어보시죠. 돈봉투의 핵심 두 의원 방탄에 앞장선 민주당은 인천 시민들 앞에 설 자격이 있는지부터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뇌피셜 이런 용어가 적절하지 않을 만큼 터무니없는 괴담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무작정 괴담 그리고 공포를 조장하면서 소금 사재기 같은 이런 기이한 현상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광우병 괴담 사태 때 뇌송송 구멍탑 또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마시겠다고 외쳤던 사람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요, 이 같은 민주당의 공세를 두고서 이 광우병 괴담에까지 빗대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핵폐수 발언뿐 아니라 오염수를 직계가족과 마시라는 등의 연일 자극적인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특히 국민이 가장 우려할 먹거리 문제를 집중 거론하는 모습인데요. 이에 여당 일각에서는 광우병 사태는 물론이고 이후 천안함 폭침이나 사드 전자파 등을 놓고 등장했던 괴담성 주장이 이번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에서 또다시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집회에서 이재명 대표는요, 집회 참석자들을 향해서 네이버에 댓글 열심히 달고 카카오톡 메시지 1개라도 더 보내달라라며 온라인 여론전을 독려했는데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부정적 표현이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본격적인 반정부 투쟁에 불이 붙었던 것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운동 이걸 진행 중인데요. 시도당별로 또 실적 달성률을 공지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것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측에 따르면 현재 서명운동 참여자는 1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부 보도를 통해 민주당은 시도당별 실적 달성률을 지난해 헬로윈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범국민 서명운동 당시와 비교해서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참여 인원을 늘리기 위해 실적을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서명운동의 진행 추이를 지도부에 보고하기 위해 앞선 서명운동 사례를 첨가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측의 오염수 공세 계속 지금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이제 오염수를 두고서 또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주장들이 지금 인터넷 뜻을 중심으로 해서 나돌고 있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때 아닌 소금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유통업계에 따르면요. 최근 소금 판매량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원전 오염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소금을 미리 쟁여두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이 농수산물 유통 정보에 따르면 굵은 소금 5kg 소매 가격도 평균 12,000원대로 평년 평균인 7,800원 정도에 비해서 60%가량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의 오염수 괴담으로 인해 소금 사재기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소금의 안전성 문제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의 설명을 좀 더 들어보시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 삼중수소만 남아있고 나머지 방사성 동위원소들은 다 걸러내게 됩니다. 일반 물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천일염을 만드는 과정에서 물을 갖다 증발시키면 삼중수소수도 같이 증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일염에는 삼중수소 영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천일염 방사능 검사를 286회 실시한 결과 방사능 물질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오염수와 관련해 더 민감할 듯한 일본에서도 현지 마트에 각종 소금이 수북에 쌓여 있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본 언론에서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판매 저하를 우려하는 기사는 있어도 소금을 걱정하는 기사는 찾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금 품귀 현상이 불거지면서 정부에서는 오히려요. 지금 소금 사지 마라. 이렇게 또 당부하고 있다고 해요. 네, 정부는 최근 천일염 품귀와 소금 가격 인상이 4월에서 5월 기상 여건으로 생산량이 줄어 생긴 문제가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6월에서 7월 생산량이 정상화될 전망이라 햇소금이 출시되면 가격도 안정화되고 이 품질 좋은 소금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굳이 높은 가격으로 재고 천일염을 구입하지 말고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이 천일염 수요가 잠시 폭증했었지만 이 기간은 딱 2주에서 3주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요, 이 오염수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정화한 오염수를 말하는 거죠. 정화해서 방류한 오염수에는 문제가 없다. 이 같은 전문가들의 발언까지 문제를 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집회에서 오염수를 마셔도 상관없다고 주장한 외국 교수를 돌팔이 과학자라고 맹비난한 건데요. 이는 지난달 15일 한 학술 행사를 위해 서울을 방문했던 방사선 핵물리학 분야의 권위자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포드 명예교수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앨리슨 교수는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오염수 관련 간담회에서도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로 처리한 오염수가 있다면 마실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바 있었고 이후 박일영 충북대학교 약대 교수도 음용하겠다고 나선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다시 들어보시죠. 정부는 의당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일본은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 방류하지 말아야 한다. 방류하지 말라. 이렇게 외쳐야 하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이 매일 1리터씩 10리터씩 마셔도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는 돌팔이 과학자들 불러다가 발표하는 것, 그게 바로 국민을 우려하고 괴담을 퍼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돌팔이 과학자 발언에 40년 넘게 원자력을 연구한 옥스포드대 교수를 향해서 돌팔이 취급을 하는 야당 대표는 부끄러움을 넘어선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어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을 질타하면서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200개로 늘리고 또 세슘과 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를 격주로 단축하는 등 방사능 검사를 더 많이 자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원내 일당이죠. 야당이긴 하지만 어쨌든 국정의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게 결국은 어떤 가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상이라든지 추측만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의견도 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 주말 장외 집회에서 이 오염수를 정화한 그 물을 갖다가 마셔도 좋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한 세계적인 외국 석학을요 돌팔이 과학자라고 그렇게 비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염수를 가리켜서 이제는 핵폐수로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여당은 이게 마치 이제 광우병 사태를 연상케 하는 그런 괴담을 지금 야당 대표가 퍼뜨리고 있다.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돌팔이라는 표현 때문에 다소 과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정부 여당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의 근거를 앨리슨 교수의 그 당시의 어떤 발언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연 과학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그 앨리슨 교수의 발언 이후에 국책연구원인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이 부적절했다, 돌출행동이다라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정화된 이후에 희석되기 전에는 음용수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마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의 기준으로 앨리슨 교수 얘기를 그대로 갖고 올 수 없고 또 앨리슨 교수의 발언도 준비되거나 과학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소 이렇게 좀 뭐라 할까요? 이렇게 과장돼서 안전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이게 민주당이 위험성을 과장하고 확대하고 유포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을 민주당이 이제 지적한다고 보고요. 해외에서도 비슷한 반응들이 계속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태평양 도서국에도 국제해양법에 의한 제소를 준비한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일본 후쿠시마 어민들도 방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고 따라서 일본 정부도 7,800억 정도에 이르는 어민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일본 어민들도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면 우리 어민들 또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건 당연하다고 일단 전제하고 그러면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같이 대책을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 여당이나 국민의힘에서는 무조건 안전한 입장으로 민주당의 어떤 여러 가지 주장을 괴담 수준으로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좀 강하게 지적하면서 나온 발언이라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어쨌든 지금 이 오염수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가 이제 정쟁화된 부분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은 별 문제 없다는 흐름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실제로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제1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는 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왜 지금 정부 여당은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중간에 지금 과학적인 이 부분에 대한 검증 결과가 나온 것이 아직 없거든요. 그 IAEA 결과도 최종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 지난번에 우리 정부가 중심이 돼서 갔던 시찰단에서도 어떤 최종 결과를 아직 안 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그 과학적인 검증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여야의 입장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서로 좀 쓰는 용어나 이런 것도 이렇게 돌팔이라고 해서 아예 폐마를 시켜버린다든가 아니면은 아예 문제 없다고 저쪽에서 얘기하는데 왜 야당은 자꾸 문제 있다고 하느냐 이렇게만 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과학적인 검증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고 그 과학적인 검증 결과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서 좀 신뢰를 하는 그런 측면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하지만 이 과학적인 결과만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국민 사이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통 그리고 그 국민의 어떤 불안감을 좀 더 안심시키기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설명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지속적인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부분에 대한 이 어민을 포함한 이 불안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소통 활동을 좀 계속해서 펼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관련해서 처음 방송됐을 땐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하다가 최근 오염수가 이슈로 부상하면서 한 원자력 전문가의 인터뷰가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나는 꼼수다 출신 방송인 주진우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지난 6일 내보낸 인터뷰인데요.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이 프로그램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에 관해 얘기하던 중 주진우 씨가 오염수를 우려하자 과학적 근거를 대면서 조목조목 반박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먼저 관련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방류를 하긴 할 것 같습니다. 일본이. 괜찮습니까? 걱정이 됩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전혀 처리 시설이 없이 생성됐던 오염수를 그대로 바다로 방류를 했죠. 하루에 한 300톤씩 네. 몇 개월간 네. 혹은 뭐 몇 년간. 근데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 영향은 없었거든요. 우리 그때도 괜찮았는데 지금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조금 지금 저한테 지금 괜찮냐고 여쭤보셨기 네.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아니, 지금 문제를 바꿔서 그게 나가도 되느냐라는 문제로 지금 바꾸고 계신 거예요. 일본은 방사능 오염 이런 거 되는 걸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종의 선동에 속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속은 겁니까? 예, 그렇죠. 그 당시에 제출된 논문의 결과는 일반 환경 방사능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이 평가였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주진우 씨가 오염수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하면서 질문을 던지지만 정범진 교수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오염수 안전성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자 주진우 씨는 방송 말미에 정 교수에게 전공 분야를 물었고 정 교수가 원자력 안전공학이 제 전공이다라고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 지금 전 교수까지 가세한 모양새입니다. 네, 전교조 서울지부가 지난 13일 서울시 교육청 소속 교사들에게 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K-에듀파인 업무관리 시스템을 통한 교원의 메일 정보를 이용한 건 문제 여지가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원 노조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음에도 특정 세력과 연대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서명 운동을 주재했다며 엄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정부 입장에 대해서 정 교수는 이제 그동안도 정책적인 현안에 대해서 의례적으로 했던 그런 어떤 그 설문을 이번에도 한 것이다. 그 서명이 정치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해왔습니다. 이제 민주당 내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난주 김은경 혁신위원장 임명을 계기로 해서 지금 혁신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김 위원장이 임명 당일에 했던 그 언론 인터뷰 내용이 알려지면서 주말 내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혁신기구가 본격적인 출범도하기 전부터 논란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시작은 김 위원장의 지명 당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김 위원장은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지만 불체포 특권이 헌법상의 권리인 건 맞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돈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면서 검찰의 사건 조작 가능성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지금 김 위원장이 해야 될 혁신의 대상 중에 하나가 이른바 이제 민주당 내의 도덕 불감증이다. 이런 지적이 많죠. 그런데 김 위원장이 이처럼 그런 도덕 불감증에 이제 되레 동조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앞서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 동의안까지 부결시켜서 방탄 정당이란 비판을 받았고요. 또 당내에서는 돈봉투 사건이 검찰의 기획이라는 주장이 이어져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당의 혁신을 이끌어야 할 김 위원장이 이 지명 당일부터 혁신과는 거리가 먼 발언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에선 김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아바타라는 등의 강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혁신 최우선 순위는 이 도덕적 해이와 사법 리스크인데 지금까지의 민주당의 뻔뻔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사람이 무슨 혁신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면서 김은경발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민주당의 쇄신이 아닌 또 하나의 방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래경 다른 백년 이사장의 천안함 자폭설 논란 사퇴 후에 열흘간 민주당이 심사숙고한 인사의 결과냐고 물었습니다. 또 오선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서 민주당이 방탄 특권이 헌법상 권리라는 분을 돈봉투를 주고받으며 치렀던 전당대회를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분을 혁신위원장이라고 모셔왔다면서 이 정도면 집단 광기라고 했는데요. 오늘 오전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지난번에 이내경 사태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돌고 돌아와서 낙점하신 분이 김은경 교수이신데 그냥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이재명 대표 체제를 보호하고 옹이하고 비호하려는 혁신위원회를 꾸리려는 속내를 드러낸 거다. 돈봉투 사건이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 의식을 그런 인식을 갖는 것 자체가 이제 제가 볼 때 혁신위원장으로서 과연 적합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얼굴마담으로 세워서 혁신을 그냥 방탄하려는 그런 저는 혁신위원장이 아니라 혁신 방탄위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내경 전 혁신위원장 사태와 관련해서 권칠승 수석 대변인 고소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한테 사과를 요구한 그런 분 바로 최원일 전 천안함의 함장인데요. 이 최 전 함장도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 비판했습니다. 네, 지난 16일 권칠승 수석 대변인과 악플러 200여 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최원일 전 함장이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민주당과 김 위원장에게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최 전 함장은 먼저 이 대표를 겨냥해서 이제 끝났구나 착각하실까 말씀드린다면서 끝은 가해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결정한다고 했고요. 가까운 시일 내에 그 당 그분들도 법적 조치 예정이라면서 그 당 그분은 대상이 누군지 자신이 잘 알 거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김은경 위원장을 향해선 민주당 혁신위원장님, 진정한 혁신은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반성하고 사과하면서 잘못을 고쳐나가는 것부터가 시작이 아닐까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은경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이 민주당 내부의 반응은 어떤지 소개해 주시죠.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어제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관련 질문을 받고 혁신기구 수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고 말한 건데요. 하지만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선 중진인 우원식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에게 충원을 드린다며 아직 본격적인 혁신위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음에도 이 섣불리 현안에 대한 개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 이 돈봉투 건을 검찰에 부풀리기로만 단정하기에는 국민적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혁신위원장으로서 국민적 기대치를 떨어뜨릴 만한 말들을 많이 해선 곤란하다며 김은경 혁신위가 출발하게 된 이유도 바로 돈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 건, 잦은 분열 등 내부 관행과 이 구태와 결별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여기에 민주당을 탈당해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김 위원장이 앞서 낙마한 이래경 전 위원장의 길을 선택한 것 같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외연 확대와 지지층 결집 중 지지층 결집을 선택한 것처럼 김 위원장도 지지층 결집의 길로 갈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요. 양 의원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시죠. 언론에서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이래경 위원장이 이제 외연 확대와 지지층 결집 둘 중에서 지지층 결집을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김은경 위원장님도 혁신위원장님도 두 번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지층 결집.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큰 성과는 없으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좀 안타깝습니다만 그래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정당이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섭니다. 하지만 친명계 일각에서는요, 이 김은경 위원장을 옹호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죠. 네, 철험회 소속인 민병덕 의원은 오늘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김 위원장의 발언이 검찰 증거들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읽힌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또 홍익표 의원은 민주당이 돈봉투 사건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김 위원장의 발언이 그렇게 심각한 얘기는 아니라고 감쌌는데요. 두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수사 중이고 검찰에서 제시하는 증거들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저는 읽히는데요.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체포동의안 부결된 거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것은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좀 과도하고 그리고 부실했다라는 측면을 반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이렇게 막 너무 심각하게 얘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사안이 꼭 검찰이 조작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 이번에 윤관석 의원하고 이성만 의원 기소장 내용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공소 내용을 보니 그렇게 지금 검찰이 언론에서 나온 거 외에는 뚜렷하게 실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은 논란이 확산되자 언론 등과의 접촉을 일체 피하며 신중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향후 혁신위원 구성을 놓고도 난관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중앙일보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주말부터 혁신위원 선정을 위한 구상에 들어갔다며 김 위원장 나름대로 인선을 마친 뒤엔 당 지도부에 이를 공유해서 혁신위원을 최종 선정하고 혁신위가 꾸려지는 대로 논의할 의제들을 선정하게 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인선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부터 주변에 이 모든 걸 수면 위에 올려놓고 밤을 새워서라도 빠르게 할 것이라며 주변에 의혹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김 위원장은 이처럼 의혹을 내비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요, 이 혁신위 참여 제안을 받고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혁신위는 총 11명 안팎의 인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중 현역 국회의원은 소장파 중심 3명 안팎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혁신기구 멤버로 거론되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데요.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중진 의원은 이 김은경 교수가 당대회 동봉투 사건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러면 혁신은 시작도 못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한 재선 의원은 당내에서 혁신 기구에 대한 기대가 극히 낮다면서 지도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만든 임시 방편에 들러리 설 필요가 있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당 안팎에서 적임자로 꼽히는 한 초선 의원은 중앙일보를 통해서 혁신위가 성공하려면 당 지도부가 총선이나 전국에 대한 위기감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혁신을 위한 환경과 권한을 약속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면피성 혁신위가 아니냐며 연락을 받은 적도 없지만 연락이 와도 안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을 맡은 김은경 교수, 이제 법학자입니다. 물론 이제 헌법 전공학자는 아니고요. 하지만 김은경 교수가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그 당일에 한 신문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돈봉투 관련해서 불체포 특권은 헌법상의 특권인 거는 맞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약간 검찰에 의해서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자료를 보고 판단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이제 설화를 맞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적절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번에 혁신위원회 인선 기준의 핵심은 당내 계파에 연연하지 않고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민주당의 혁신안을 만들어내는 것이었고요. 기존의 민주당내의 어떤 온정주의 이런 것을 배제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혁신안을 내달라. 이게 이제 당내 기대고 국민적 기대라고 본다고 하면 어쨌든 현안이 되고 있는 이슈고 민감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그 인터뷰 과정에서 일단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흘러나온 거지 어떤 이 사안 자체에 대한 성격 규정을 한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 김은경 위원장의 향후 혁신안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단정적으로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향후에 이제 혁신의 의제부터 혁신위원 선임 그리고 결과적으로 혁신안이 나오게 되는 결과물로 김은경 위원장은 답해야 될 것으로 보고 향후에는 가능하면 현안이나 이슈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사실관계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인식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사실관계 관련해서는 이 돈봉투 의혹 사건은 이정근 전 사무부 총장에 대한 수사 거기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다가 이제 수사가 들어간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것을 검찰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고 두 번째는 이 인식의 문제인데 혁신위원장의 인식은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당원의 눈높이, 당내의 눈높이와는 좀 어긋나더라도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에 맞는 눈높이를 가지고 민주당을 혁신을 해야 그나마 국민들한테 좀 박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돈봉투 의혹, 코인 의혹 또 여러 가지 체포동의안 부결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민주당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들 이런 것을 벗기 위해서는 과감한 어떤 변화 이런 것이 좀 꼭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언급들을 하는 것은 민주당 혁신에도 도움이 안 되고 김은경 위원장이 향후에 혁신 작업을 해나가는데도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좀 국민의 상식에 맞는 과감한 개혁, 당의 어떤 당원들의 얽매이지 않는 그런 개혁을 통해서 민주당을
새로운 어떤 비전을 주는 정당 그리고 도덕적인 정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김은경 혁신위의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정치 수사에 대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 대표가 사전 배포한 연설문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라서 더욱 주목이 됐는데요. 이 대표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겨냥해서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들을 투망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포트라인에 세우고 체포 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이런 이 대표의 선언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요, 이제 와서 지나간 버스를 다시 세우겠다는 거라면서도 어쨌든 환영할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 말로 할 게 아니라 실천을 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 지금까지 불체포 특권을 남용했던 민주당 사람들의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서 지금 다시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싶다라고도 했는데요.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해 이 다른 민주당 의원들 역시 같은 선택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현장에서 직접 이재명 대표의 연설을 들었다고 합니다. 반응을 보인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한 장관은 이 대표의 연설 이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말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는데요. 이어 일단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은 기존보다는 좋은 얘기 아닌가 싶다면서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할지는 잘 모르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 장관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를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적어도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은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좋은 얘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기 방어하시면 되는 문제 같습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표가 직접 비판에 나섰던 장경태 최고위원의 그 실신 관련한 여러 의혹,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 최고위원 휴일인 어제 직접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네, 지난 14일 장경태 최고위원이 방송통신위원회 항의 방문 당시에 실신하는 일이 있었고요. 이를 두고 온라인 등에서 무릎 보호대 의혹이 제기됐었죠. 이후 직접 무릎 보호대를 하고 양반다리를 시연한 국민의힘 장해찬 최고위원과 장경태 최고위원의 설전에 이 대표까지 참전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진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장경태 최고위원이 어제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신 당시 상황이 담긴 풀영상을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여러 언론사에서 과정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자료 화면을 사용하는데 이 발작을 포함한 편집 없는 풀영상을 시청자께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장 최고위원은 실신을 이 무릎 보호대로 물타기 하지 말고 정확하게 보도해달라면서 명백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장 최고위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기억이 나질 않아 후에 저도 영상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경련을 일으키며 머리를 바닥에 몇 차례 부딪히며 발작 증세를 보였습니다. 인간적인 모멸감을 무릅쓰고 해당 영상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보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명백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 공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 같은 장 최고위원의 기자회견에 대해서요, 이 국민의힘 장해찬 최고위원 자업자득이다 이러면서 맞받아쳤습니다. 네, 장해찬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왜 사람들이 장경태 최고위원을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의심하고 비판할까라면서 이 기자회견을 할 시간에 지난 인생을 돌아보고 잘못 살았구나 반성을 하라고 쓴 건데요. 그러면서 장해찬 최고위원은 앞서 장경태 최고위원이 천안함 음모론을 퍼뜨린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을 두둔했던 것과 이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녹취록을 틀었던 일, 그리고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조명 의혹을 제기했던 일들을 열거했습니다. 관련해 과거 장경태 최고위원의 발언들 다시 들어보시죠. 전에 저 청담 그거 가지고 최고위에 트셨잖아요. 그거 제가 사과하실 생각 없어요? 네. 아니 하나씩 그때도 저보고 동선 까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같은 입장이세요? 하나씩 정리는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 드리니까요. 의원님 먼저 질문도 못합니까? 왜 질문하지 못합니까? 장관님 그게 그렇게 막 모욕적이셨어요? 의원님 그거 모욕적이지 않다고 네. 주장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아시겠다는 예결이 거죠? 모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걸? 아니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래 아니라고 하면 되죠. 떳떳하고 당당하시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난과 고통은 절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대통령실이 저를 고발함으로써 더 명확하게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소에 밝히시고 넘어가면 되는 일을 대통령실이 고발하면서부터 이게 이제 문제가 더 커지거든요. 장해찬 최고위원 오늘은요. 지난주 이 대표가 자신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 나한테는 남는 장사였다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네, 야당 대표가 청년 최고위원을 언급해주는 자체가 정치적으로 나쁠 게 없다는 그런 건데요. 장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장경태 최고위원을 톡 건드렸다가 이재명이라는 폐륜 대열을 낚았다며 폐륜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면서 오히려 온라인 여론 등은 이 대표에게 안 좋게 흘러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의 이야기, 그리고 지난주 그를 비판했던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와 함께 들어보시죠. 이 장예찬인가요? 쇼를 한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더군다나 무릎 보호대 얘기까지 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이게 최소한의 인간적 도의를 갖췄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폐륜적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야당 대표가 청년 최고위원을 언급해 주는 것 자체가 쏠쏠하게 남는 장사였고 장경태 의원을 톡 건드렸다가 이재명이라는 폐륜 대열을 낚았다. 아니 의혹이 있는데 질문도 못하냐. 그게 그렇게 모욕감을 느꼈느냐라고 말했거든요. 똑같이 그냥 장경태 의원에게 돌려주고 싶을 따름입니다. 자기가 제기한 허위 사실은 괜찮고 남한테 제기당하니까 억울하냐. 그러니까 지난 인생을 좀 돌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 원고에 없던 내용을 해서 지금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본인에 향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과 관련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 이러면서요. 앞으로 이제 본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 경우 네 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본인은 불체포 특권 앞으로 이제 포기하겠다는 건데 이게 민주당 전체 의원들 차원으로까지 이 방침을 적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아직은 불명확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향해서 만약에 검찰이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낼 경우에 본인은 그거 특권 누리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전격적으로 선언을 한 겁니다. 이 발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이게 원래 원고에 없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추가해서 그 현장에서 발언을 하신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결단이었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고 그게 이제 친명 비명 간 갈등으로 해서 최근에는 좀 그 위험 수위에 이를 정도로 당내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을 통해 이걸 해결할까에 대해서 딱히 어떤 다른 방안이 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었는데 이제 정면 돌파하기로 선언을 하신 거기 때문에 향후 당 운영에 대한 어떤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해졌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수사 관련돼서 여러 문제를 제기했던 의원들의 어떤 비판의 목소리는 당분간은 좀 잠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정부 여당에 대한 입장을 또 분명히 표현하는 입장도 있다고 봅니다. 본인의 수사가 아직 여전히 나와 있습니다. 백현동 사건, 정자동 사건, 또 쌍방울 변호사 및 대납 사건도 있고 앞으로 수사가 계속
될 것이거든요. 당연히 이제 그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 또 체포영장 청구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혁신위 차원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혁신을 출범시키고 혁신의 과제를 그 당이 그 내오는 데 있어서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털고 가겠다. 혁신위가 민주당의 혁신안을 내는데 장애물을 제거했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향후 제기되는 여러 가지 수사나 의혹에 대해서 정면 대응할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뭐 영장 청구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이제 본인이 책임할 향후 정치를 펼쳐가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봅니다.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거면 왜 지난 2월에 체포동의안 본인에 나왔을 때 그때 안 했으며, 그다음에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 나왔을 때는 왜 안 했으며,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탈당한 두 의원 지금 최근에 체포동의안 부결됐는데 그때는 왜 이런 원칙을 표명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과 반론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이제 행정부의 의회에 대한 어떤 부당한 탄압 이런 부분을 견제하기 위한 헌법적 권리라는 거는 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근까지 제기된 대장동이라든가 성남 FC 수사는 그런 성격이라는 거를 분명히 전제하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불체포 특권을 행사했던 것이고요. 이제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도 그렇고 민주당 혁신을 요구하는 어떤 지지자들의 요구에서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면으로 돌파해도 이 부분은 충분히 무고함을 소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같이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이재명 대표의 저 얘기는 뭐 잘한 거죠. 네, 잘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은 잘했는데 두 가지가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실천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뭐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이 어떤 뭐 윤곽이 보이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과거에 한번 했다가 어쨌든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넘어간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다면 이걸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이냐. 검찰에서 만약에 영장 청구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일단 얘기는 했지만 그 실천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개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 문제, 지금 뭐 진퇴 문제까지 당내에서 거론하는 상황에서 이것에 대한 일종의 승부수를 통해서 정치적인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겠다라는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하지만 이게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민주당의 문제로 봤을 때 민주당 차원에서 그렇다면 이 전반적인 이른바 불체포 특권을 다 포기하는 쪽으로 이것을 확실하게 가는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 그냥 본인과 관련된 하나의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얘기냐, 이것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요. 저는 이왕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한 마당이니까 민주당에서도 전체적으로 향후에 검찰 수사와 관련된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 이것을 포기하고 어쨌든 국회에 만약에 체포 동의안이 오면 통과시키면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라는 쪽으로 전면적으로 좀 나아가고, 그래야 이제 당에 대한 여러 가지 도덕성 논란이라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의지로 좀 평가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요, 황보승 의원의 사생활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황보승 의원 방금 전에 이 개인 성명을 발표를 해서 국민의힘 탈당하고 다음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가정폭력 의심 사실 황보 의원이 주장을 했죠. 그 폭로했던 당사자 바로 황보 의원의 전 남편이 나쁜 정치인들은 정치판에서 퇴출돼야 한다 이러면서 언론하고 실명 인터뷰를 또 가졌습니다. 네, 황보승 의원과 관련된 의혹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죠. 21대 총선이 있었던 2020년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황보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중구 영도구의 기초의원 일부에게 공천 헌금 성격의 돈 봉투를 받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당선을 전후로 현 동거남으로부터 아파트와 신용카드를 받아서 썼는지 여부입니다.
황보승희 의원의 전 남편이 황보 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리스트를 사진 찍어 경찰에 제출했다는 내용 저희도 전해드렸는데요. 황보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면서 전 남편이 탈당을 요구했고 그걸 응하지 않자 거짓말과 공갈, 협박으로 사적 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황보승희 의원의 전 남편인 A씨가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면서 한 매체와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어제 공개된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걸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황보승희 의원이 불륜을 계속 묵인하고 살아달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해왔다면서 너무 화가 나서 부적절하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0년 가까이 살면서 딱 2번 폭력을 썼는데 모두 불륜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매체를 통해 공개된 이 이혼 합의서 그런 문건을 보니까요. 황보승희 의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고 전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직접적인 이혼 사유가 가정폭력이 아닌 불륜이었던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강조하기 위해 전 남편이 이 문구를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사람이 자필로 서명한 이혼 합의서를 보면 이 황보승희 의원은 이혼 파탄의 책임을 지고 전 남편 A씨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죠. 전 남편은 사적 복수를 주장했던 황보승희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복수심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것보다는 이제 나쁜 정치인들이 퇴출됐을 때 생기는 공공의 이익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황보승희 의원이요, 이 불법 자금 수수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전 남편 또 반박을 내놨습니다. 네, 전 남편은 황보승희 의원이 상납받은 돈을 에코백에 담아서 집안 장롱 속에 보관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에 황보승희 의원이 자꾸 장롱을 열어보기에 뭔가 봤더니 에코백에 억대의 돈이 있었고 수십 개의 흰색 봉투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름이 적힌 것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이름이 없었다고 하고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쓴 비용을 보전해준 합법적인 돈일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질문에는 선거가 끝나고 보전받는데 2달 이상이 걸리는데 자신이 에코백에 든 돈을 본 건 선거가 끝난 직후였다며 공식 후원회를 거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직후 돈 봉투가 담긴 장롱 속 에코백을 봤다라는 등 전 남편이 인터뷰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서 황보승희 의원은 아직 공개적인 반박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전 남편의 주장을 보도한 매체에는 통화 대신 전 남편의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하는데요. 황보 의원의 공식 입장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논란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이른바 코인 게이트 이런 걸 겨냥해서 이제 도덕성을 바로 세우겠다. 국민의힘 이렇게 강조해왔죠. 이런 점에서 황보 의원 관련 논란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사안이었을 겁니다.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번 황보 의원의 논란이 당이 내년 공천의 최우선 조건 중 하나로 앞세운 이 도덕성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 불법 자금 수수 의혹에 신변 문제까지 맞물려서 잡음이 계속되면서 총선 국면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이 지도부는 표면적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해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황보 의원이 본인이 자신 탈당이나 총선 불출마 등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바람이 감지됐었고 관련 발표를 조금 전 황보 의원이 한 겁니다. 이 반면 민주당은 지난 15일 황보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의안과에 제출하는 등 그동안 여당에게 당했던 공세에 대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라디오에 출연한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가정폭력 같은 이제 개인의 사생활 문제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어쨌든 지금 황보승희 의원의 의원직 자체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사생활 문제에서 비롯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천원금이나 이제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 또는 불법적으로 이익을 제공받았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냉정하게 봐야죠. 공천원금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불법으로 지금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라는 건 역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본인의 해명이 사실은 필요한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황보승희 의원 아까 저희 기자도 말씀드린 대로 방금 탈당 입장문이라는 걸 내가지고서
오늘부로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에서 의원직 사퇴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들께 끼친 심려를 생각하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뽑아주신 지역 주민들께 마지막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넓은 해량으로 보듬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원직은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겁니다. 황보승 의원 이 같은 입장문을 내기 전에는요. 자신과 관련된 의혹들 지금 상당히 강하게 부인을 해왔고요. 실제 오늘 오전에 SNS를 통해서는 자신의 동거남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 그리고 간부를 또 고소하겠다는 뜻까지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보도를 겨냥했는데요. 한국일보는 지난 금요일 황보 의원에게 금품과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동거남 B 씨의 입장을 보도하면서 B 씨가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했으며 지난달 말에는 박성민 국민의힘 사무부총장의 주선으로 국회를 찾아 당 지도부와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전했는데 이에 대해 황보 의원은 60년 정론직필이라는 한국일보가 어쩌다가 지라시보다 못한 수준의 선동 매체로 전락했느냐. 공천을 10달 앞두고 현역 의원을 마녀 사냥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키는 등 촉매제가 되었는지 통탄한다고 거칠게 비판을 하면서 한국일보 기자와 편집국장, 사장에게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번 의혹의 당사자이자 황보 의원과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는 동거남 B 씨 역시 자신의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저와의 인터뷰 녹취 전문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편집 없이 원본 그대로 공개할 것을 한국일보 기자에게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그러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힘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과 교류하거나 함께 술을 마셨다고 인터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생활 문제, 그다음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고 또 실제 경찰 수사까지 지금 당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황보승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탈당하고 다음 총선에 나서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봐야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었고 특히 뭐 이혼 합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황보승 의원이 주장했던 바와는 좀 다른 측면에서의 얘기도 나왔고 이렇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으로서는 내년 총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여러 가지 좀 압박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아마 황 의원은 그런 속에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지 않나 뭐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으로서는 정치적으로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을 비판해 왔던 부분들과 다 중첩되고 겹치는 내용들이 있어서 향후 좀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서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수사가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이 수사에서 보여주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올여름 뜨거워입니다. 오늘 날씨 정말 덥습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부터 덥다고 느끼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긴 가운데 이 기상청은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이 올 들어 가장 높은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는 서울의 8월 최고 기온인 평균 30도보다도 5도 높아서 사실상 폭염이 일찍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진 이 서울과 경기 지역 말고도 강원도 양양에선 지난 주말 밤 최저 기온이 이틀째 25도를 넘기면서 올해 첫 열대야를 기록했다는데요. 이는 2021년에 비해 약 20여일 작년보다도 하루 빨리 열대야가 찾아온 것이라고 합니다. 네, 폭염특보가 발효된 서울, 경기 말고도 대전과 광주, 춘천 등 전국 곳곳이 35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찾아올 전망인데요. 걱정은 이런 가마솥 더위가 이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 여름은 역사상 가장 무더울 거라고 하는데 유럽연합 기후변화 감시기구에 따르면 이번 달 전 세계 평균 기온은 1979년에 기록한 6월 최고 기온보다 1도가 높고 6월 초 며칠간은 산업화 이전보다 무려 1.5도나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서 지구온난화 최후 방어선에 이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역대 가장 더웠던 2016년보다 훨씬 더 더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온 지구가 이렇게 펄펄 끓는 거 아무래도 지구 온난화 다스려야 되겠죠. 맞습니다. 폭염의 이유로는요, 지구 온난화, 조금 더 정확히는 엘니뇨 현상이 꼽히고 있습니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해수면 온도가 높아져서 비구름이 많아지고요. 그에 따라 대기가 태양열을 흡수하면서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데요. 미국 기후예측센터는 이미 지난달부터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엘니뇨 주의보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벌써부터 이렇게 더우니까 걱정이 아닐 수 없는데 그런데요. 또 전기료 걱정 때문에 지금 에어컨도 마음대로 틀 수 없는 거 이 현실이 더 걱정입니다. 네, 지난해와 올해를 거쳐 전기료가 인상되면서 에어컨을 마음껏 틀었다가는 전기료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정부는 하루 전기 사용량 1kW를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리고 있습니다. 방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본을 지키는 건데요. 사용하지 않은 전자제품 플러그는 뽑아두고요. 빈 방의 조명은 끄는 것, 또 에어컨 설정 온도를 1도 올리고 실내 적정 온도를 26도로 유지하면 월간 약 7,800원 정도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명의를 잃었다입니다. 이거 안타까운 소식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16일 송파구의 한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덤프트럭이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한 남성 치어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가 서울 아산병원의 교수였다. 이게 밝혀진 거죠? 맞습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 다름 아닌 서울 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주석준 교수였는데요. 울산의대 흉부외과 교수이자 서울 아산병원 심장병원 대동맥질환센터 소장이기도 한 그는 이 병원 근처에서 거주하면서 24시간 대기하다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바로 수술실로 향했던 참된 의사였던 걸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한 날에도 새벽까지 응급수술을 마친 뒤에 잠시 귀가해서 쪽잠을 자고 다시 병원으로 출근하던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석준 교수는요, 이 의료계에서도 상당히 실력을 인정받는 정말 덕망 있는 명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 교수의 별세 소식에 이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명의를 잃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이런 인재는 대체 불가능하다며 탁월하고 훌륭한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인재의 부재로 누군가는 살아날 수 있는 소생의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교수는 생전 심장혈관 흉부외과 중에서도 응급수술이 필요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진료해 왔다고 하는데요. 급성 환자의 경우 이틀 이내에 수술을 받지 않으면 2명 중 1명은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밤낮으로 응급수술이 잦고 수술 시간도 길어서 심장혈관 흉부외과 안에서도 기피 분야로 꼽혀왔다고 합니다. 김경환 서울대병원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밤을 새워 진행된 잦은 응급수술로 피로가 누적된 게 사고의 원인이 된 건 아닐까 싶어서 더욱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 교수는 생전에 이 환자들로부터 아주 큰 신임을 받은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사망 소식에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아산병원에 차려진 주 교수의 빈소에는 오전부터 동료 의료진과 환자들의 조문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주 교수에게 대동맥류 수술을 받았다고 밝힌 한 환자는 자신의 SNS에 내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었던 건 예술처럼 수술해 주신 교수님 덕분이라면서 많은 생명을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교수님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적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수술 어려웠던 아버지 15년 더 살게 해준 분이라면서 추모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주 교수 숨지기 직전까지도 이 환자를 걱정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네, 당일 새벽까지 응급수술을 한 주 교수는요. 잠시 귀가해 쪽잠을 자고 나오던 길이라고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다시 병원으로 나오는 길에 아내가 과로를 걱정하자 주 교수는 환자 상태가 좋아져 기분이 좋다라는 말을 아내에게 남기고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동료 교수들이 이제 주 교수를 환자 바보다 이렇게 불렀다던데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재 사고 조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덤프트럭 기사를 불구속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트럭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왔는데요. 사고 당시 트럭은 교통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횡단보도 신호도 빨간불이었던 것으로 알려져서 일반적인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여부를 묻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송중기의 걱정인데요.
얼마 전 등남 소식을 전한 송중기 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걱정? 이건 무슨 걱정이 있다는 건가요? 네, 배우 송중기 씨가 최근 영화 화란으로 초청받아서 방문한 칸 국제영화제에서 외신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그 인터뷰에서 아빠가 되는 소감과 함께 남자 배우로서의 고충을 전했지만 일부 내용에서 논란이 불거졌다는 소식입니다. 아시다시피 송중기 씨는요, 영국 배우 출신 케이트와 지난 14일 등남 소식을 직접 알려 많은 축하를 받았었죠. 논란이 된 인터뷰는 등남 전에 진행이 된 건데요. 이 송중기 씨는 유창한 영어로 항상 아빠가 되는 걸 꿈꿔왔다면서 본인은 자신의 아버지처럼 좋은 아버지가 되길 항상 꿈꿔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 다음 발언인데요. 송중기 씨는 중국에서는 일과 가정이 2배 수학이라고 하는데 이 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때로 아버지가 남편이 된다는 건 보여지는 비즈니스에서는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도 의미한다고 답했는데요. 이 발언에 네티즌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결혼과 출산, 육아로 많은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겪는 상황에서 남성 톱스타의 발언에 공감이 안 된다, 빼앗긴 경력 단절이라는 반응까지 나왔는데요. 일부 네티즌들은 솔직한 소신 발언이라면서 보편적인 어려움에 대한 언급이라며 문제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출연료에 대해서 언급한 거 이것도 논란이 있다고 하죠? 네, 송중기 씨는 인터뷰 도중 이번 프로젝트에서 나는 돈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다. 노 개런티를 언급하는 것도 부끄럽다. 나에게 돈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만약 내가 출연료를 받으면 너무 비싸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 영화는 고예산과는 안 맞다고 말하면서 이 영화 화란에 노개런티로 출연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일부 네티즌은 결혼 후 일자리를 잃는다는 발언과 내 출연료가 비싸다는 내용이 상충하는 것 아니냐며 이 송중기 씨의 해당 출연료를 도마에 올리며 스스로 비싼 출연료를 언급한 건 경솔했다는 비판과 반대로 송중기 씨가 출연료를 포기할 만큼 화란이 좋은 작품이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솔직한 발언을 한 것이었다는 이 옹호 발언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